안녕하세요.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박영재 대표입니다. 저는 은퇴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은퇴 후에 살아가는데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계 주기별로 얼마를 벌고 어떻게 지출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평생 소득을 얼마로 확보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게 자산에서 소득으로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도대체 얼마나 내가 쓸 것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평생 소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소득이 어떻고 지출이 어떤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빨간 곡선은 그 소득 곡선입니다. 해서 우리가 취업 전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거의 제로로 있다가 취업하면서 소득이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 내가 정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특징이 정년 시점이 피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년 시점 바로 직전이 피크예요. 왜? 요즘 많은 곳에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득이 뚝 떨어졌다가 제한된 소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한된 소득은 아마 연금소득 정도가 되겠죠. 현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소득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출 곡선을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지출 곡선인데 지출은 처음에는 혼자 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왜 늘어나게 되느냐? 내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생산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한테 교육비와 양육비가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경제적 정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퇴직을 맞으신 분들, 지금 은퇴를 하신 분들은 대개 이게 50세 전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따가 대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시 지출 곡선 역시 특징은 정년 직전에 가장 높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지출이 소득 곡선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지출 곡선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쭉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인데 지출이 다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의료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소득 곡선, 수익 곡선은 확 떨어지는데 지출 곡선은 아주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되게 보면 암만 노력을 해도 한 30%밖에 못 줄이는 것 같아요. 그 퇴직 전 지출에. 자, 그럼 여기서 이론적으로 어떤가 하면은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이 빨간색 면적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파란색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앞서서 지금 우리가 취업하는 시점이 대개 30대 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취업을 해가지고 대개 정년을 50세에 주된 직장에서 나오거든요. 한 20년밖에 못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끊기고 나는데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 10년, 20년 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소득은 수입은 극히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지출 곡선에서 보듯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라는 이야기. 아마도 60에 우리가 은퇴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을 쓰는 기간은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 계속해서 돈을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곡선과 빨간 면적과 파란 면적을 맞추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30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하고 미리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메꿔 넣어야 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30대는 시간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에 쓰는 것이 있죠. 뭐 생활비도 쓰고, 재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자녀들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도 쓰고, 내 노후에 노후 생활비도 쓰고, 그 다음에 내 노후에 병원비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각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만일에 우리가 50대 후반에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50대 후반에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 것을 이만큼 썼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50대 이후에 은퇴 후에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은퇴에 쓸 수 있는 돈을 네가 마련해 놨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은퇴 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썼으면 좋겠어. 또 내가 뭐 말하는 삶을 살려면 500만 원씩 써야 돼. 한데 내가 은퇴 후 500만 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안 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그럼 내가 60에 은퇴하지 말고 70세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은퇴를 해야 돼. 왜냐하면 70세까지 일을 하면서 70세 이후에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 그러면은 내가 60세에 은퇴를 했을 때에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을 한 달에 500만 원씩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그 금액 한도에서 100만 원, 200만 원어치 또는 300만 원어치 이렇게 줄여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은퇴 후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참 짜증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전반적으로 제가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요것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이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생활에 접어들려고 해. 해서 제 노후 자금을 쫙 정리를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금융자산과 부동자산 총 정리를 하고 여기서 총 부채, 해서 총 부채를 다 정리를 했더니 순수하게 제 손에 얼마가 쥐어졌냐면은 5억이 제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5억을 가지고 앞으로 기본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5억이 충분하겠습니까? 만일 제가 이렇게 딱 계산했더니 제 손에 2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할까요? 자, 만일 제 손에 100억이 쥐어져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충분할까요? 해피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은 은퇴 설계를 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왜? 은퇴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내 손에 100억이 쥐어져 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60세에 100억 손에 쥐고 있으면 아주 해피해요. 한데, 내가 20년 후에 80이 됐을 때, 80세가 됐을 때, 과연 제 손에 얼마의 돈이 손에 쥐어져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퇴 설계를 할 때는 그 시점에서 내가 얼마가 있는가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했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부부가 여성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58살이었고 남편이 60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6개월 전에 그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고 쭉 자산을 정리해 보니까 자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당시 한 20년 전 얘기인데 강동구에 나홀로 아파트 5억짜리 한 채가 있었고 그리고 금융자산이 15억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부인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의 요지가 뭔가 하면은 이 15억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12억 가운데서 20%인 3억을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3억 주식 직접 투자 비율을 20%로 계속 맞춰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상관없대요. 알아서 좀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서 부인이 생각하시는 것 하면서 그때 시점에 그 금융상품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쫙 구성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기 이틀 전에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뭔가 하면 내일 모레 미팅을 뒤로 좀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화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하고 상담하려고 남편분하고 같이 은행 잔고를 줘서 점검을 해봤더니 은행 잔고에 12억은 있어야 되는데 3억밖에 없고 12억이 주식에 직접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하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니까는 자, 주식에 직접 투자된 것을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우연히 연락이 됐습니다. 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은 이 3억을 12억을 넣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하니까 이것을 복구를 하려고 나머지 3억을 더 넣어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쳐서 집까지 다 넣었는데 결국은 다 날렸다라는 이야기죠.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시점에 내 손에 얼마가 있는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은퇴 후에 얼마의 소득이 예상되어 있는가라는 이런 소득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후에 도대체 얼마의 소득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소득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은 내가 내 자산이 내가 자산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자, 우리가 다양하게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는 것은 과연 연금화되어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라던가 또는 다른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라던가 내가 일을 하면서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라던가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나의 소득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은퇴 후 시절 필요한 건 평생소득인데요. 자, 내가 경제활동을 경제활동을 단절하고 난 다음에 평생통화로 보장되는 캐시플로우를 평생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은퇴 후에도 마치 월급처럼 들어와야 되고요.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매월 인출할 수 있도록 어떠한 부동산이 됐건, 수익형 부동산이 됐건, 또는, 예적금이 됐건, 또는, 월 지급식 상품들이 됐건, 이런 식으로 넣던가 아니면은 연금 상품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 내가 부동산을 유동할 수 있는, 주택연금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내가 그럼 한 달에 얼마를 쓸 것인가? 이런 나의 노후 생활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달에 은퇴 후에 한 달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가 적당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 지금 노후 생활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만일 노후 생활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지금 50대 중반 이후에 있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평균 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 50대 후반인 지금이 아마 내가 이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내 급여가 높을 때가 50대 후반이에요. 현직에 계시다면은. 그리고 내가 가장 풍요롭게 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니까는 50대 후반일 때의 나의 그 어떤 생활비에 대한 수준은 가장 풍요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담이 없고 할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지 조만간 내가 은퇴 생활에 접어들게 되고 내 수입이 확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대비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뭐 혼자 들으셔도 되고 부부가 같이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할 것은 부부가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편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하고 부인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생활비가 어떻게 된다 정확히 아시고요. 우리의 그 부채가 어떻게 된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인이 생각하는 노후의 생활비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남편이 생각하는 노후의 생활비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부부가 같이 요 생활비에 대한 계산하면서 무지하게 싸울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생각하는 노후 생활하고 부인 생각하는 노후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등을 거쳐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부부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후 생활비가 얼마가 적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인 10색으로 나오게 돼요. 제가 이것도 한 10년 전 얘기네. 그 제약회사 그 연구소 소장님 상담을 했는데 이분께서는 퇴직하고 나는데 한 달에 800만 원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에. 가능할까요? 그런데 상담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라. 당신의 국민연금이 한 130만 원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사모님이 사학연금이 350만 원이에요. 자, 두 분의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 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480만 원이 되죠. 또 이분이 상당히 근검절약하면서 자산을 많이 모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요. 그 부동산이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이더라고요. 해서 한 달 그 당시에 임대 수입이 400만 원씩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 상담하고 난 다음에 전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럼 됩니다. 뭔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해피한 케이스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보시는 이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는 그 패널을 형성합니다.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패널을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나온 생활비에 대한 자료예요. 뭔가 하면은 50세 이상 부부의 생활비를 최소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199만 원, 적정 생활비가 277만 원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5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지나치게 과대 계상됐다고 얘기해요. 먹고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이지 개인별로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달 생활비를 얼마 쓰는가를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 전제를 두겠습니다. 전제를 두는데 은퇴 생활에 접어들지 않고 이건 50대 분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퇴 생활에 접어든 분들도 지금 현재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한번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거비를 비롯해서 통신비, 식비, 거주비 해가지고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가는 것이 자녀 교육비에 대한 항목이 있고요. 그러면서 대출이자 및 세금,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위에 5가지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정기적인 지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정기적인 지출들이 있죠. 경조사 비용, 주거 수리비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명절비, 휴식비, 이런 것들 다 있을 테죠. 그다음에 옷값, 주기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해서 의료비가 정기적인 의료비도 있고 갑자기 발생되는 의료비도 있고 다양스러운 비정기적인 지출들이 있거든. 이렇게 내가 지출하는 것에서 정기적인 지출이 얼마, 비정기적인 지출이 얼마, 일단 지금 50대 지금 현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생활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에 가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시점이다. 그러면 교육비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양육비 부분이 빠질 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수입 부분 내가 현직이 있게 된다면은
소득에 대해서 가장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이 가장 풍성할 때예요. 뭐 20대, 30대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지금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파악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 생활을 했을 때 과연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 아마도 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항목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 자녀들 용돈에 대한 것도 줄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 같은 경우 대개 보험을 설계를 할 때 60세 만기로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시점에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확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비 있지 않습니까? 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고기를 사도 2kg, 3kg 이런 단위로 사도 그냥 후딱 먹어 치웠는데 한참 애들이 자랄 때니까 요즘 소고기 한 그릇 사도 이것이 며칠씩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확 줄 수밖에 없죠. 식비도 줍니다. 그다음에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나하고 내 안에 부부만 살고 있는데 구집안 큰 집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중에 하나는 집을 줄인다는 전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비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젊었을 때나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지방에서 자동차가 필수인 경우에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서 퇴직자들이 있는 그런 집에 보면은 그 비싼 자동차들 거의 서 있습니다. 집에 나와 있을 때마다 그 자동차가 그 주차장에 있는 거라. 그러면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자동차를 쓰는 건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사흘 두 번 내지 한 두세 번 쓰는 거에 나머지 전부 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이 있죠. 또 뭐가 있죠? 보험료 있죠. 기름값이 있죠. 유지비 있죠. 뭐 이렇게만 계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자동차는 사용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웬만한 거 끌 때 한 달에 한 이런저런 그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100만 원 정도씩은 자동차에 지출되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요 20년 이상 낸 사람들이 받는 평균 금액이 9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 쓰는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한 달 국민연금을 전부 다 거기에 쏟아붓는다라는 얘기. 이처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말을 지나치게 길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서 전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또 쓰는 것이 줄어들고 집 유지비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해서 생활비를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현직에 있을 때는 출근하고 하느냐고 내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대로 못 쳤어. 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은 주중 골프를 할 거야. 또는 나 해외여행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1년에 한 6번 정도는 국내 여행 가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여행 갈 거야. 다 미국이나 유럽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것이 있으니까는 한 번 정도는 좀 저렴한 동남아, 한 번 정도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난 산행이 좋아하니까 국내 100대 명산 등반할 거야. 나 기타를 배울 거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예 하고 싶은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하면서
다음과 같이 내가 어떠한 생활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쫙 한번 늘어나 보고 거기서 제가 이것에 맞춰가지고 해보니까는 제가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 데 쓰는 돈 중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감안했냐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외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도 아무래도 밖에서 이렇게 항상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들도 많이 있으니까 집에 있을 때에는 제가 먹고 난 설거지는 제가 다 합니다. 식사 준비는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맛있게 식사 준비는 제 아내가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외식을 하는 것이 부부가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2-3번 외식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한 3번 정도 외식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외식값이 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한 번 외식하는데 한 25,000원씩은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소형 자동차를 끌고 경조사비는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또 뭘 계산했냐? 명절 때 애들 용돈 주고 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한 20만 원씩 해서 연간 한 200만 원씩, 24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한 달 생활비가 226만 5천 원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취미생활비 부분인데 OTT 서비스료, 그다음에 영화 부부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 부부가 아직은 젊으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서 미팅을 하는데 각자가 미팅을 하는데 한 50만 원씩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팅하는 쓰는 비용만 한 20만 원씩 들어가서 부부 기준으로 4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헬스클럽 다니는데 부부가 4만 원씩 해서 한 8만 원. 그다음에 국내 여행하는데 한 번 가는데 한 25만 원씩 한 50만 원씩 해가지고 1년 가니까는 1년에 한 6번 가니까 600만 원. 해외여행 가는데 한 800만 원 정도씩, 800만 원 정도 2번 가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매일 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친다라고 하고, 그린피, 아주 싼 곳으로 간다고 해서 20만 원 정도 반영하니까 80만 원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자주 나가질 못하니까는 이것을 스크린 골프를 일주일에 2번 한다고 하니까 그건 비용이 확 줄더라고요. 이러저러 하니까는 노는 데만 267만 6천 원이 들고 총 제가 이것을 하려면 한 달에 494만 원씩의 월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옛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494만 원 딱 해놓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욕망이 반영된 은퇴 후 생활비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단계로 들어가야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제 욕심을 반영해서 제 욕심대로 가다가 보니까는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돈이 필요한데 이건 제가 암만 해도 이거 할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도대체 포기할 수 없고 이걸 내가 그냥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지출 항목들을 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뺄 거 빼고 남길 걸 남겼더니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생활비가 230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크게 줄인 게 뭔가 하면은 자동차를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가상각비 빼고 보험료, 세금, 유지비로 했을 때, 유지비로 했을 때 기름값까지 포함했을 때 한 달에 한 25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감가상각비 뺀 거예요. 그걸 빼고 대신에 뭘 넣어줬냐 하면은 들어가지 않던 시내 교통비, 대중교통비가 들어갔습니다. 5만 원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외식을 3번에서 2번으로 줄였어요. 해서 한 10만 원 줄이고. 일주일에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줄인 것 중에 하나가 명절 비용을 1년에 240만 원 쓰는 것에서 12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줄였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부주금 같은 경조사 비용을 줄이려고 했는데 초창기에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시집장가 가면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뱉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0만 원대로 생활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 취미생활비로 손을 많이 댔는데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부부가 각각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 5만 원씩 쓰는 이 교재비 부분인데 아직 우리가 젊기 때문에 교재비는 손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손을 댄 게 뭔가 하면은 골프가 20만 원씩이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게 됐거든요. 이것을 주 4회에서 주 1회로 줄였어요. 하니까 여기서 6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대신에 제가 스크린 골프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올리긴 올렸는데 이건 비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훅훅훅 줄여놨더니 16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생활비가 저 같은 경우는 354만 원의 월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어요. 자, 이게 제가 현실을 반영한 은퇴 후의 노후 생활비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과연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과연 내 평생 소득이 월 350만 원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3층 보장제도입니다. 제일 밑에 가장 기본에 깔리는 것이 기초연금이에요. 이건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층이 국민연금이고요. 2층이 퇴직연금이고 3층이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3층 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일자리 연금과 주택연금을 같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금을 통한 평생 소득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인데 자, 그럼 내가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연금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있을 테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뭐 다양한 연금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자, 이것을 확인하시려면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자, 금융감독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그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럼 그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는 이 화면에서 내 연금 조합기를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쭉 스크롤해서 내리시면은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3일이 지나대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3일이 지나면은 나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는 우정사업부의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이 직역연금들에 대한 것이 내가 몇 살에 얼마씩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런 공적연금뿐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퇴직연금 선택했다면 퇴직연금이 어떻게 나온다.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했던 연금 저축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또 내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개인연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액연금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금에 대한 것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해서 이것을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일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 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이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특수연금들은 해마다 연금 보험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가 상승에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3%가 좀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 5.1%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일 내가 연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 연금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왜곡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넣어버렸어요. 넣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 63세에서부터 월 94만 원씩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왜 94만 원으로 넣었냐면은 이 94만 원이 20년 이상 연금을 낸 사람들이 받는 평균 국민연금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퇴직 다음 달서부터 월 30만 원씩 넣었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감안해서 넣었냐면은 퇴직금 1억을 그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했을 때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저축 상품이 있죠. 연금 저축 상품 이 금액을 제가 25만 원으로 넣었는데 이유는 뭐 때문인가? 지금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받는 평균 금액이 25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연금을 받는 것이 있다? 그런 개인연금에 대한 것이 올라갔고 주택연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4만 원을 매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냐면은 주택연금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해서 제가 72세가 됐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왜 72만 원인가 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가입하는 평균 연령은 72세, 이때의 월 평균 지급액이 112만 원이더라는 얘기에서 지금 평균을 제가 넣어버렸거든요.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60세에는 그 연금액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 받을 때 164만 원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가는 72세가 됐을 때에 276만 원을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제가 72세가 되면은 지금이 60세가 안 됐으니까 13년, 14년 후에 그렇지. 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350만 원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자, 우리의 소득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통합한 것이지 여기에서 다른 내 소득원인 일자리, 그다음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만일 내가 기초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볼까요? 저는 보니까는 다행스럽게도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여기서 제가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저는 풀타임으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는 출근을 하고 하면서 이틀이나 사흘 출근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벌 자신이 있어요. 이것을 반영해 보니까는 제가 63세가 됐을 때에 314만 원의 제 평생 소득이 이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전 350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6만 원어치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앞으로 한 5년 또는 10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더 하면서 한 달에 200에서 300씩을 더 벌어가지고 제 노정을 더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350만 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내가 그게 싫고 일하기 싫다면은 난 그럼 지금서부터 이 314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36만 원어치의 내 삶의 눈높이를 낮춰줘야 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50대에 들어가 있는 50대 후반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의 소득 수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조만간 이러한 현실이 불편한 현실이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미리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하고? 내 아내하고 나하고 같이, 내 배우자하고 나하고 같이 이것을 같이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인식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 지금 긴 시간 짧은 시간 남아 있으니까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생활비 가운데에서 술값과 담배값에 저기가 있는데 제가 담배는 피자니까 담배값을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술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값을 20만 원을 넣었어. 했더니 그 20만 원 넣었다 집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죠. 해서 한 달에 술값을 10만 원만 쓰게 해서 얘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했더니 가능하면 끊으래요. 말로 끊겠다 그랬는데 10만 원까지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화장품 값하고 이 어떤 미용 비용으로 한 20만 원씩, 10만 원 최소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수를 했지. 아니, 나이 들어서 화장품이 뭔 필요가 있어 그랬다가 이걸 바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집사람도 이쪽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저도 제 생각만 했지 제 아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 생각을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데 돈을 가지고 노후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노후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미리 가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특히 다른 분들은 몰라도 50대 중반에 접어든 부부 또는 퇴직을 앞둔 부부에 있어서는 이 작업은 아주 심도 깊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제로 깔리는 거 뭔가 하면은 내가 생활비를 줄인다라는 것은 나의 퇴직 후에 삶의 질을 낮추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괜찮은데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앞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퇴직 후에 나의 소득 곡선은 툭 떨어지는데 지출 곡선은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이 갭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출 곡선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갭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 우리가 늪에 빠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풍덩 빠지면 바로 헤엄쳐 나오는데 늪은 서서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다가 여기 찼을 때 정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준비 안 된 창업을 했다가 3년 안에 망하게 됩니다. 또는 갑자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법 다단계에 노출됐다가 폐가 망신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노후 소득의 평생 소득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끼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에 퇴직을 한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63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앞에 60세에서 63세까지 3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처음 1년은 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을 맞이하고 나온 분들은 정년하고 난 다음에 9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9개월 동안. 또 갓 정년을 정년퇴직한 직후에는 여기저기 보면은 내가 몰랐던 통장들도 많이 나와.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는데 2년, 3년 버티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 개인연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개인연금을 여기서 보니까는 60세에서부터 받는데 60세부터 90세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을 받는다. 30년에 걸쳐 가지고. 그럼 이것을 내가 30년이 아니라 이것을 10년만 받는다. 또는 5년만 받는다고 하면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에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상품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앞뒤를 이렇게 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을 어떤 식으로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 또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느냐 또는 늦춰 받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앞당겨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저는 늦춰 받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주택연금을 내가 몇 살서부터 받을 것인가 또 기초연금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어떤 쪽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하나 연금 저축 상품을 내가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받는 이 카렌더를 봐놓고 여기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하면서 나의 연금에 대한 카렌더를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하시기 전에 연금 소득 발생되기 전에 꼭
요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장 풍요롭게 살았던 50대 후반의 나의 생활비를 조만간 5년 내에 내 생활비가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가. 지금 어떻게 내가 이것을 세이브를 해가지고 내 노후 생활비를 쓸 것인가, 이 준비를 미리 한 상태에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